전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다시 탐색해보고 싶다며 잠시 시간을 갖자는 약혼녀에게 파혼을 통보하고 우리가 함께 살던 집을 팔아버린 뒤 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영겁과도 같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제게 최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아 글을 씁니다. 저는 박준서 27세 남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 인생의 사랑 김수진 26세 여가 결혼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4년간 연애했고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리의 관계는 아주 견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여기에 앉아 왜 이 모든 징후를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자문하고 있습니다. 수진과 저는 공통의 친구, 생일 파티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녀는 유머러스하고 자신감 넘쳤으며 저는 그녀의 꾸밈 없고 솔직한 태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전에도 연애를 해봤지만 그 누구도 그녀만큼 저와 깊은 교감을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가까워졌고 1년 뒤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죠. 직업, 결혼, 그리고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해 우리는 마치 한마음인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였고 저는 판교의 한 IT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 PM로 일했기 때문에 생활 패턴도 비슷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즐거운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결혼에 대해 이야기해왔지만 제가 프로포즈를 한 것은 작년이었습니다. 거창한 이벤트는 아니었고 그저 집에서 단둘이 조촐한 저녁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수지는 감격한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저를 껴안았고 당연히 승낙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에 올리는 결혼식, 소수의 하객, 그리고 경기도, 가평의 호숫가에 있는 아담하고 예쁜 예식장까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는 사소했고 알아차리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애써 무시했던 교묘하게 숨겨진 균열들이었죠. 예를 들어 결혼 준비에 대한 수진의 열정은 몇 달 만에 식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핀터레스트 보드를 보내고 웨딩드레스를 검색하고 센터피스로 튤립이 좋은지 장미가 좋은지 같은 사소한 것까지 물어보며 완전히 몰두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이 그냥 멈춰버렸습니다. 제가 자기야, 들러리는 정했어? 라고 물으면 그녀는 아직 생각 중이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드레스, 케이크, 축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신나게 논의했던 모든 결정 사항들이 그녀가 미루고 싶어하는 무언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아직 시간 많잖아라고 말하곤 했죠. 결혼식은 마치 뒷전으로 밀린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그저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누구에게나 벅찬 일이니까요. 게다가 수지는 일도 많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곧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깨닫지 못했던 것은 그녀의 열정이 식은 대상이 결혼식이 아니라 바로 우리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진정한 뒤통수는 어느 날 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맞았습니다. 누군가 요즘 유행하는 바보 같은 틱톡 게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마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사적인 질문에 대해 표정 변화 없이 판단하지 않고 대답해야 하는 게임이었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누군가 물었습니다. 만약 다시 한번 연애할 수 있다면 누구와 하고 싶어? 수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민혁 오빠? 그렇게 그냥. 강민혁, 그녀의 대학 시절 전 남자친구. 그녀를 처참하게 배신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그 이름을 내뱉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어색하게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멋쩍게 웃으며 내 말은 다시 만나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과거의 중요한 부분이라서라며 수습하려 했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그녀에게 따지고 싶었지만 친구들 앞이라서 일단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단둘이 있게 되었을 때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민혁이 형 얘기는 뭐야? 왜 하필 그 관계를 다시 겪고 싶다고 한 거야? 그녀는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바보 같은 게임이었잖아, 준서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녀는 웃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저는 사소한 일로 싸움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행동은 더욱 무시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보는 시간이 잦아졌고 카톡 메시지를 보며 묘한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약속을 취소하거나 마지막 순간에 못 만나는 이유에 대해 애매한 변명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미안.
오늘 야근해야 할 것 같아라고 말하거나 이번 주말엔 엄마 댁에 가기로 약속해서라고 하는 식이었죠. 변명 자체가 의심스러운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일들이 점점 쌓여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꿔놓은 금요일 밤이 왔습니다. 저는 수진과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켜서 밀린 드라마나 볼까 하는 생각이었죠. 조용한 밤을 기대하며 집에 들어섰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노트북을 들고 앉아 있었지만 일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죠. 나왔어. 저는 어색한 긴장감을 풀기 위해 말했습니다. 일찍 왔네. 그녀는 마치 그게 안 좋은 일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애써 무시하고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침묵은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묻거나 자기 얘기를 했을 텐데 오늘 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그녀는 노트북을 덮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실은 할 얘기가 있어. 순간 제 속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막을 수 없을 때의 그 기분. 저는 한 손에 주걱을 든 채 바보처럼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래, 제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녀는 마치 적절한 단어를 찾으려는 듯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내뱉었습니다. 우리 관계에 대해 그리고 민혁 오빠에 대해 생각해봤어. 맹세코 저는 거의 웃을 뻔했습니다. 민혁이 형? 진심이야? 그 사람이랑 무슨 상관인데?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내 생각에 나한테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 잠시 시간을 갖고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아직 무언가 남아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어.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잠시 시간을 갖고 내 전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해보겠다고? 너 제정신이야, 수진아? 우리 약혼했잖아. 그런 게 아니야. 그녀는 마치 상황을 무마할 수 있다는 듯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그냥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게 옳은 선택인지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만약 잘 안 되면 약속할게. 다시 돌아올게. 바로 그 순간 저는 그녀의 뻔뻔함이 어느 정도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주변에 머물며 자기가 저를 선택할 만큼 괜찮은 사람인지 결정해 주기를 기다릴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소리치거나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기에 앉아 그녀를 쳐다보며 어떻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몰랐을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 약혼녀가 방금 전 남자친구와 잘 될지 알아보기 위해 잠시의 휴식을 원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마침내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이 휴식이 의미하는 게 뭔데? 제 목소리는 제가 느낀 것보다 훨씬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 대화를 준비했다는 듯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생각을 정리할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나는 민혁 오빠에 대한 내 감정이 진짜인지 알아볼 시간을 가질 거고, 너도 우리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야. 저는 그 대담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잠깐만,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너는 전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해야 하고, 나는 우리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그게 무슨 해괴한 논리야? 수지는 마치 제가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인 양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서야, 네가 뭘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이건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내려는 내 문제야. 그녀는 이 말을 연습이라도 한 듯 했습니다. 그녀의 말투, 시선을 피하는 방식. 마치 이 모든 것을 이미 결정했고 제가 그저 받아들여주기만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너도 이게 미친 소리라는 거 알지?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너를 쓰레기처럼 대한 놈이랑 만약에 놀이를 하려고 약혼자를 대기시켜 놓는 법은 없어.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고 저는 처음으로 그녀가 얼마나 완고할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야. 준서야. 내가 뭐가 필요한지 말하는 거야. 그 말은 다르게 와닿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마음을 진정시키려 방 안을 서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수진아? 그냥 가방 싸서 민혁이 형네 집으로 갈 셈이야? 그게 내 대단한 계획이야? 아니야. 그녀는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명확함이 필요해. 내가 옳은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확인해 볼 의무가 있어. 스스로에게 의무가 있다고? 저는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나에 대한 의무는 뭔데? 우린 약혼했어. 수진아. 함께 인생을 만들어가기로 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 전 남자친구를 시승해 봐야겠다고? 네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 적 없어.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생을 함께 할 거라면 나는 확신이 있어야 해. 그리고 지금은 확신이 없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녀는 단지 민혁과 잘 될지 궁금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저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4년이라는 시간과 우리의 모든 계획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 번에 저를 덮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요구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리석은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믿었고 그녀가 머릿속에 어리석은 생각을 정리하는 동안 제가 그냥 가만히 앉아 기다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서성이는 것을 멈추고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정말로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알았어. 그래. 제가 무미건조한 톤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휴식, 가져. 그녀는 제가 너무 빨리 동의하자 놀란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준서야, 널 상처 주려는 게 아니야. 나는 그냥 생각을 정리할 공간이 필요해서.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알았어. 그게 네가 필요한 거라면. 그녀는 제가 싸우거나 자신을 붙잡아 주길 기대했던 것처럼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제가 그러지 않자 그녀는 일어나 노트북을 챙기며 중얼거렸습니다. 당분간은 우리 엄마 집에서 지낼게. 이게 영원한 건 아니야. 시간 좀 갖고 나서 얘기하자. 알았어. 저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 저를 쳐다보더니 침실로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가방에 물건을 던져 넣으며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휴식을 원한다면 그래, 갖게 해주지. 몇 분 후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떠났습니다. 아마도 제가 여기서 기다리며 걱정할 거라고 생각하며 떠났을 겁니다. 그녀는 제가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환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제 몇 가지를 실행에 옮긴 후에 다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건 그녀가 예상하는 방식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지난 글에 대한 여러분의 피드백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하고 싶습니다. 우선 이 커뮤니티의 모든 분들께 멋진 지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여러분이 옳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실행에 옮기느라 바빴습니다. 먼저 제 친구 지훈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부터 제 가장 친한 친구이고 좋은 말로 포장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그는 치킨과 맥주를 사들고 왔고 우리는 밤새도록 계획을 짰습니다. 야, 너도 알지? 민혁이랑 잘 안 되면 분명히 기어들어 오려고 할 거야. 지훈이 말했습니다. 물론 그가 옳았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수록 제가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통제권을 되찾는 것이었죠. 저는 집부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그 집이 완전히 제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우리 집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좋아했죠. 항상 자기가 고른 커튼이나 페인트색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주택담보대출금을 내는 사람은 저였습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 일찍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했습니다. 중개인이 집을 보러 왔고 우리는 즉시 매물로 내놓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동네 부동산 시장은 지금 화랑이라 이미 여러 잠재 구매자가 나타났습니다. 수지는 이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아마 제가 우리의 공동의 집에 앉아 그녀가 감정을 정리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다음 단계는 제 삶에서 그녀를 점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고집했던 live, laugh, love 같은 문구가 적힌 장식품들 전부 버렸습니다. 그녀가 꼭 있어야 한다던 예쁜 쿠션들 기부했습니다. 그녀가 남겨두고 간혹과 개인 물품들은 제가 조심스럽게 모두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는 전략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물건을 그녀의 어머니 댁에 그냥 가져다 주거나 가지러 오게 하는 대신 저는 이사업체를 고용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그녀의 어머니 댁으로 가져다 놓고 짧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내 짐이야. 민혁이랑 잘 해봐. 어떤 분들은 이게 쪼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생각할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글쎄요, 말 그대로 공간을 얻은 셈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순간은 공통의 친구들이 질문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거나 그녀를 험담하는 대신 그냥 사실을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결혼을 약속하기 전에 전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어. 나는 누군가의 백업 플랜이 되는 것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했고, 사람들이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셨어야 합니다. 드라마도 비난도 없이 오직 사실뿐. 이야기를 통제하려 하지 않을 때 얼마나 빨리 상황이 바뀌는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저는 직장에서도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우리 회사 부산지사 자리에 지원했습니다. 만약 집이 팔리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 직책을 얻게 된다면 저는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될 겁니다. 수지는 이번 주에 몇 번 저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지내? 같은 가벼운 카톡으로 시작해서 제가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점점 더 불안해하는 메시지로 바뀌었습니다. 어제 그녀의 어머니가 짐 상자들이 배달되었다고 알려주자 그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다 끝난 것처럼 행동해? 저는 제 대답을 간단하게 유지했습니다. 왜냐하면 끝났으니까. 수진아, 네가 선택했고 이제 내가 내 선택을 하는 거야. 그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라며 제가 너무 성급하다며 휴식을 요청했을 때 이런 의미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뭘 기대했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네가 전 남자친구를 시승하는 동안 내가 충실한 강아지처럼 여기 앉아 있을 거라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 하지만 만약 내가 원하는 사람이 너라는 걸 깨달으면 어떡해? 그녀는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넌 사람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되겠지.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습니다. 대신 해방감을 느낍니다. 제가 포장하는 모든 상자, 제가 취하는 모든 행동이 제가 포기했던 줄도 몰랐던 제 자신의 일부를 되찾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훈이 어제 또 와서 집 포장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역시 제 안의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너 좀 달라 보인다. 그가 말했습니다. 더 단단해졌어. 그가 맞습니다. 저는 달라졌습니다. 수진이 처음 민혁을 쫓겠다는 욕망을 드러냈을 때 저는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제 세상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제가 살아왔던 거짓된 현실이 마침내 해체된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제가 부산지사 자리에 지원했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글쎄요, 합격했습니다. 타이밍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습니다. 집은 계약이 완료되었고 다음 달에 잔금을 치를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수진의 민혁 탐색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입니다. 공통의 지인들을 통해 그들의 재회한 열정이 그녀가 상상했던 동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 4년이라는 시간이 그를 바꾸지는 못한 모양입니다. 그는 여전히 대학 시절 그녀를 배신했던 그 믿을 수 없는 남자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재밌습니다. 수지는 소셜미디어에서 여론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나 마음이 시키는 대로 같은 애매하고 감성적인 문구들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게임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반전을 줬죠. 저는 사실에 기반한 단 하나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인생 업데이트, 부산지사 발령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때로는 문 하나가 닫히면 더 좋은 문들이 열리기도 하죠. 이 새로운 장을 기대합니다. 댓글과 카톡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축하해 주었고 이사에 대해 물었고 물론 수진에 대해서도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제 대답을 간단하고 정직하게 유지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함께하지 않아요. 그녀는 다른 선택지를 탐색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저도 제 선택지를 탐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우리 소셜서클에 환상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상황에 대해 확신이 없었던 친구들이 수진이 암호 같은 관계 인용구를 공유하는 동안 제가 이 상황을 품위 있게 대처하는 것을 보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은 직업적인 파장이었습니다. 수진의 프리랜서 디자인 일은 대부분 추천과 인맥에 의존합니다. IT 업계의 공통 지인이자 수진에게 많은 클라이언트를 소개해주던 유라이 19세. 여가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야겠어? 유라가 카페에서 설명했습니다. 수진이는 각자 성장을 위해 잠시 떨어져 있는 거라고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니는데 뭔가 이상해. 저는 유라에게 수진이 민혁과 데이트하고 싶어 했다는 사실을 공유했습니다. 유라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녀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 주가 끝날 무렵 여러 잠재 클라이언트들이 수진과의 프로젝트를 보류했습니다. 제가 나쁜 말을 해서가 아니라 솔직히 약속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사람과 누가 일하고 싶겠습니까? 수진은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그녀의 카톡은 더 잦아지고 절박해졌습니다. 왜 사람들한테 민혁 오빠 얘기를 하고 다녀? 내 평판을 망치고 있잖아. 이건 불공평해. 난 그냥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라고. 저는 마지막 문자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넌 네가 원했던 걸 얻었잖아. 시간과 공간. 내가 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는 더 이상 네 관심사가 아니야. 그리고 전환점이 왔습니다. 민혁이 그의 멋진 지혜를 발휘하여 수진과 제가 첫 데이트를 했던 바로 그 레스토랑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녀가 그와 함께 우리의 역사를 재현하려 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슬프면서도 우스꽝스러웠죠. 그 게시물은 오래가지 않았지만 피해는 이미 발생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목격했고 수진의 자아찾기 이야기를 지지하던 몇 안 되는 사람들마저 그녀에 대한 존중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친언니까지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진이가 이렇게 대처해서 정말 미안해요. 오빠는 더 좋은 사람 만날 자격이 있어요.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복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삶을 자유롭고 정직하게 살았고 반면에 수진은 양다리를 걸치려고 했습니다.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어제 그녀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민혁은 이미 그의 본색을 드러낸 듯 했습니다. 다른 여자들에게 추파를 던지고 믿을 수 없게 행동하는 익숙한 이야기였죠.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 그녀가 흐느꼈습니다. 나는 약속이 두려웠어. 더 나은 것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내가 틀렸어. 네가 내게 일어난 최고의 일이야. 저는 그저 그녀를 차분하게 바라봤습니다. 아니 수진아. 내게 일어난 최고의 일은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네가 네 본색을 보여준 거야. 그녀는 우리가 이걸 고칠 수 있다며 상담도 받고 다시 신뢰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며 반박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구나. 그렇지? 이건 더 이상 민혁이 문제가 아니야. 이건 네가 네 선택지를 탐색하는 동안 나를 백업으로 두려고 했던 너의 문제야.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편의주의지. 그녀는 망연자실한 채 제 사무실을 떠났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은 다음 주에 잔금을 치르고 대부분의 짐은 쌓여 있으며 부산에서의 제 새로운 삶은 한 달 뒤에 시작됩니다. 재밌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제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실수는 한다고 그들은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녀가 민혁에게 카톡을 보낼 때마다 어디에 있었는지, 거짓말할 때마다, 우리의 관계를 보류할 계획을 세우는 모든 순간마다 실제로는 여러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선택이었습니다. 부산은 제가 상상했던 모든 것입니다. 제 새 아파트는 멋진 해운대 바다 전망을 자랑하고 이곳의 IT 업계는 환상적입니다. 제 새 사무실 팀도 훌륭합니다. 드라마보다 성장과 혁신을 우선시하는 사람들 곁에 있다는 것은 신선한 경험입니다. 하지만 먼저 서울에서 일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잔금은 순조롭게 치러졌고 집은 실제로 호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공통의 친구들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수진의 반응을 보는 것은 흥미로웠습니다. 그녀는 직접 차를 몰고 가 새 주인이 이사하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제가 집을 팔았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민혁 기억하시죠? 그가 다른 누구도 아닌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문제를 일으킬 의도가 전혀 없었고 수진이 그에게 먼저 연락했다는 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녀가 휴식을 요청하기 몇 달 전부터 말이죠. 수진은 꽤 오랫동안 그녀의 작은 탐색을 계획해왔던 것입니다. 그녀는 몇 달 동안 민혁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자신의 백업 전략을 위한 기반을 조심스럽게 다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민혁은 그들의 관계를 끝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너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자면 누구한테든 그럴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수진의 직업적 추락은 상당했습니다. 그녀가 줄 세워놓았던 모든 클라이언트들을 기억하시나요? 대부분 다른 디자이너를 찾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서가 아니라 업계의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가장 큰 클라이언트 중 하나는 실제로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약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어요. 저희는 장기 프로젝트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믿을 만한 디자이너 아시는 분 있나요? 저는 제 재능 있는 지인 한 명을 추천했고 그녀가 그 계약을 따냈습니다.
인과응보라고 할까요? 수진의 소셜미디어 붕괴는 볼만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중한 사람을 잃은 것에 대한 슬픈 인용구들이 올라오더니 그 다음에는 성장을 감당하지 못하는 유해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의 게시물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여주려는 절박한 시도를 했습니다. 마지막 것은 꽤 흥미로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 회사를 시작한다고 썼습니다. 3일 후, 그녀는 채용 공고에 지원서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녀의 언니가 다시 연락했습니다. 수지는 분명 우리 관계에서 치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부모님 댁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 언니의 정확한 말은 이랬습니다. 걔는 오빠가 정말 기다려줄 거라고 생각했대. 오빠가 집 팔고 이사 가버리니까 걔 환상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야. 가장 확실한 순간은 옛 친구들과의 영상 통화 중에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동네 소식을 전해주었고 누군가 카페에서 수진을 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잠재 고객에게 자신의 포트폴리오 웹사이트가 왜 다운되었는지 설명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그 웹사이트를 만들고 유지보수해준 사람이 바로 저였다는 사실을 잊은 모양이었습니다. 호스팅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그녀는 그것을 복구할 방법을 찾지 못했던 겁니다. 더 이상 제 관심사가 아니죠. 여기서의 제 새로운 삶은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 암벽 등반 동호회에 가입했고 스페인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지역 보호소에서 개 한 마리를 입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우스, 주스이고 제 전 약혼녀보다 더 훌륭한 동반자입니다. 이곳의 IT 커뮤니티는 정말 환영해줍니다. 지난주에는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연설해달라는 초대를 받았는데 만약 제가 서울에 머물렀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죽은 무게를 끌고 다니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수진과의 마지막 교류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공유 클라우드 저장소에 있는 오래된 사진 몇 장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미 제가 원하는 것을 다운로드하고 몇 주 전에 계정을 해지했습니다. 그녀의 이메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네가 나를 네 인생에서 지우려고 하는 건 알지만 우리의 기억까지 지울 수는 없어. 그 4년은 의미가 있었잖아. 제 답장은 간단했습니다. 내 말이 맞아. 그 시간들 덕분에 내가 연인에게서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됐어. 교훈을 줘서 고마워. 몇몇 공통지인들은 제가 너무 가혹하고 그녀의 혼란의 순간을 더 이해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더 나은 선택지라고 믿는 것을 추구하는 동안 저를 안전망으로 유지하려는 계산된 결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때로는 당신에게 일어나는 최악의 일들이 최고의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수진이 그녀의 본색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저는 그녀와 결혼했을 것이고 몇 년 후 어쩌면 아이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녀의 진정한 성격을 알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대신 저는 멋진 도시에 훌륭한 직장을 갖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배신의 고통은 총알을 피한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따라와 주시고 조언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격려는 제가 흔들릴 수 있었을 때 굳건히 서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께 이것을 알아두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 처음부터 그들을 믿으세요. 그들이 당신에 대한 마음을 바꾸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인생은 누군가의 백업 플랜으로 살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떠나서 자신을 위해 더 나은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 이야기는 끝입니다. 제 인생의 2장은 공식적으로 끝났고 저는 다음 장이 시작되기를 그 어느 때보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